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 이화여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학교 안팎의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낮에는 이화여대 최초로 교수들이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수많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정유라가 2014년 그러니까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 사태 당시 SNS에 올린 글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네, 이게 어디 정유라만의 말이겠습니까?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말이며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말이기도 하지 않나요?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 대학교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 학교 총장이지요. 2007년 11월 16일, 11월 18일, 11월 20일에 열렸던 비공개 회의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여정부가 UN 북한 인권 문제 규탄 결의안에 기권할지를 두고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명 자료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2007년 11월 15일에 있었던 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식 회의입니다. 회의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지요. 송민순 전 장관이 대통령과의 회의를 몰래 녹취라도 한 것일까요? 또한 비공식 회의 기록이 존재한다 해도 참여정부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내용은 아닙니다. 송민순의 셀프 녹취록, 혹시 민순 해서 MS 녹취록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까요? 아니, 회의록을 왜 송민순 자기 마음대로 독점적으로 작성했습니까? 공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가자들한테 회의록 회람하게 하고 사인 받았습니까? 성위증을 합니까? 사퇴하십시오.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야, 시간 됐어. 마이크 꺼졌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고 동영상에 등장하는 빨간 우이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일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 나경원,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하는 빨간 우이설을 반박하기 위함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빨간 우이설은 빨간 우이를 입은 사람이 때려서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터무니없는 낭설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인 40대 남성은 본인이 빨간 우이를 입은 당사자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덮치지 않기 위해 팔을 뻗어 땅을 짚었다. 네, 이거 뭐 해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동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요. 백남기 농민을 빨간 우이가 죽였을 리 없지요. 빨간 상의가 죽였습니다. 빨간 상의. 지난 총선 때 날마다 빨간색 잠바 입고 다니던 놈들, 그 놈들이 죽인 겁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새누리당의 색깔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2007년 UN 북한 인권 문제 규탄 결의안에 기권하면서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나눈 4시간 동안의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계속 색깔론을 제기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루 만에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하고 나눈 4시간의 대화 내용을 난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도 덧붙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외교 관계고 또 두 분이 만났으니까 때로는 덕담도 때로는 이견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덕담 나눈 것을 꼬집어 가지고 이게 종북이다, 이게 색깔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그러한 내용을 지금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러한 색깔론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4시간 내용 중에는 지금 새누리당식의 문제 제기를 하자고 들자면 제기할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씀이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그러셨어요. 민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 걸로 싸우고 있으면 되겠냐라고 개탄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당회의에서. 그러면 혹시 이 회고록,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제자리 찾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공전한다면 이 대화 내용을 정말 공개라도 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 갈등 전국을 풀어가야 할 1차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20, 30년 만에 처음으로 쌀값이 20, 30년 전에로 떨어졌어요. 토지값은 50년 전에 비해서 5,000배가 올랐는데요. 쌀값은 50배 올랐대요. 쌀 농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다, 현대자동차다, 수출 전선에 다 빨간불이 켜 있잖아요. 민생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일 우리 대한민국은 최순실, 우병우 이 두 분이 그냥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색깔론까지 넣어가지고 싸우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표가 오늘이라도 관계자들과 미팅을 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새누리당도 그 소모적인 색깔론을 제기하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 이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태민 목사의 많은 자녀 가운데 왜 하필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워진 것인지, 또한 차은택은 어떻게 비선 실세가 된 건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이들의 관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5번째 딸이 왜 최태민 씨의 여러 자녀 가운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까? 그 주변에서는 최순실 씨가 최태민의
능력, 그러니까 종교적인 능력을 이어받았다. 후계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후계자. 네. 아하. 그래서 최순실 씨에게 재산과 그리고 그 종교적 부분이 모든 부분이 최순실 씨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최순실 씨에 의지하고 사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보다 언니나 네.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분쟁이 있는 건 아니고.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의 그 조카들, 그러니까 언니의 조카, 그리고 그 언니의 자녀들, 네, 언니의 자녀들도 자녀도 이렇게 기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네, 이번에 2대 사건이 나왔는데 정유연 씨, 그러니까 정유라로 바꿨죠. 유라 씨의 그 보호자.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조카. 네. 그 전화번호도 그리고 주소도 그 조카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그냥 유라한테 연락을 하게 된 연락처가 알고 보니까 조카의 전화번호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학교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힌 전화번호가 있죠. 학교에 등록된? 네, 이화여대에 등록된. 최순실 씨에까지 왔는데 네.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는 지금 드러난 바가 없죠. 네.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 임부인의 자식이 순덕, 순실, 순천인데 순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언니가 최순덕 씨인데 그분의 따님이 장유진 씨라고 옛날에 숙마를 했습니다. 승마. 네. 승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예계 쪽에 그 발이 넓고 연예인 활동을 하고자 했었나요? 연예인 활동을 하고자 하진 않았는데 승마 선수를 한 이후에 그 결혼을 하고 그 금방 또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연예 관련된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그 차은택 씨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차은택 씨가 최 씨 집안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 집 일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원래는 정유라 그러니까 그 승마 선수로 알고 있는 정유라를 성악가로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자질이 좀 없었나 봐요. 그리고 또 정유라는 성악 레슨을 하면서 맨날 울고 왔어요. 잘 못하고 재미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성악가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승마로 돌렸거든요. 근데 그 성악을 하는 것도 차은택 씨가 그 서울대 교수들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청와대 문제를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선 실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정권 서열 1위라고 알려진 최순실의 행방은 어찌 된 것일까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독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순실 모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보도 내용이 이 최순실 씨의 행방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딸과 함께 독일에 머물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언론 보도 취재 보도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 호텔을 통으로 빌려서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는 아예 부동산을 독일에서 매입을 했다. 그런데 이 모녀의 이 지분으로 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유재산을 가지고 해외에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돈을 쓰든 우리가 뭐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정부 예산이 들어갔다는 정황이 있는 거죠?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부 예산이 아닌 K스포츠 재단의 재단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를 모금을 해서 그 모금한 돈을 갖고 최순실 씨와 딸 정모 양이 주주로 있는 비덱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맡기는 거죠. K스포츠 재단의 업무를.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재벌에서 모은 돈이 K스포츠 재단으로 가고요. K스포츠 재단의 돈이
최순실과 그 딸이 운영하는 비덱이라는 회사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대기업들의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국내 기업들이 비덱이라는 독일 회사에 일종의 뭐 스폰서를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죠. 후원을 하는 이제 그림이 그려졌던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 예산은 따로 들어가진 않은 겁니까?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직접적인 정부 예산은 아니고요. 네. 대부분이 대기업들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정감사의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좀 꼼꼼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진위를 당연하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 뜻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나 검찰 수사로는 비선 실세의 실체나 전횡의 의혹들을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해서 그 윤곽들이 차차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화여대가 비선 실세에 의해 폭격을 맞았다고 개탄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만 지금 별 의지가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독일과 우리나라의 최순실 씨가 차린 비밀 회사가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온 상태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최순실 씨는 국제 그룹을 운영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지금 그거야 사실은 개인의 자유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든 그렇죠. 본인의 자유인데 문제는 K스포츠라는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만든 재단인데, 이 재단을 통해서 또는 이 재단의 자금이 그런 개인적인 일에 쓰여졌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내사에서 그냥 피의자 수준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내사에서 피의자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야당이 이 부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야당 측은 이것이 이례재단과 같은 성격이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은 보도가 사실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최순실 씨가 권력을 빗대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성격은? 그렇죠.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어떤 좋은 일에 쓰는 그런 이제 좀 아름다운 어떤 행위로 이렇게 외양은 보여지지만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권력들이 막 작용을 했다. 기업들에게 강제 모금하다시피 했다면 그게 권력 남용이 직권 남용이고 문제가 있는 저는 정치행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축적을 위한 거죠. 관련된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이 그냥 대통령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여기에 또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사실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라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행동에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네. 예.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도 난리가 났어요. 최순실 씨 딸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폭격기에 의해서 폭격을 맞은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화여대가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화여대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특히나 이제 학사 관리와 관련된 일들은 어차피 다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혀야 된다. 지난 며칠 전처럼 그렇게 해명하고 이렇게 사건의 의혹을 덮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당국의 총장과 이사회, 이화여대 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순서이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낮에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관련된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경희 총장이 말이죠. 이번 이화여대 사태를 2014년부터 예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인데요. 2014년 당시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부터 현재의 이화여대 사태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보고 검찰의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 딸이 2014년이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무슨 특혜 의혹, 무슨 특혜 의혹을 그때 제기하셨었던 거죠? 그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또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승마협회를 감사를 지시를 했고, 또 그 감사 결과가 대통령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관련 공문을 이제 경질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국무총리와 문체부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네, 문체부에서는 그런 살생부 없었고 국가대표 뽑힌 것도 성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뽑혔다라고 입장 밝히면서 사실상 상황이 그때 종료가 됐었던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흐름을 국가대표를 만들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그걸로 대학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2020년 올림픽에 출전할 거라는 그런 흐름을 대충 추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쭉 관찰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저의 추론이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죠. 추론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입시 부정으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남궁곤 입학처장께서 최경희 총장에게 최순실 딸이 응시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응시 서류를 보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정 학생의 응시 여부를 보고한 자체가 입시 부정이고요. 둘째로 지금 말씀하신 입시 요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입시 부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입시 요강에서 원수 접수 마감일 기준에서 3년 이내 성적이 심사 대상인데 최순실의 딸이 마감일 이후에 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 심사에서 반영했다면 공정성을 상실한 거죠. 왜냐하면 서류 접수 이후 면접일 사이에 모든 수험생들에게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입시 요강에 정해진 기간에 성적만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승마복을 면접에서 허용한 것. 이건 뭐 이대에서도 이전에 그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승마복을 입고 면접장에 온 것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공정성 위반이죠. 왜냐하면 입시의 생명이 공정성인데 승마복을 입으면은 특정 학생을 식별 가능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허용했다는 자체가 공정성을 위배되는 것이고 이게 입시 부정이고요. 저는 이번에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게. 이른바 빨간 우위로 알려진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빨간 우위에 의한 백남기 타격설을 해명하기 위함인데요. 이 남성은 사건 당시를 회상하면서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 국가기관의 폭력과 정치 공작의 피해자가 된 것인데요. 오늘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마이뉴스 편집 영상에서 발췌했습니다. 저는 사실 영상을 두 번밖에 보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는 이유는 트라우마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물대포에 등을 맞고 넘어지면서 손바닥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버티면서 제 두 눈으로 직면했던 건 눈을 감고 이동도 없는 백남기 어르신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체리에 뒤범벅이 돼가지고 분장이 마치 덕지덕지 화장을 한 듯한 모습으로 있는 그분을 채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데서
대면한 이후로 나머지 감각들이 당시에 나머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뚜렷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쓰러져 있는 줄 알면서 왜 계속 물대포를 그렇게 쏘아댔는지를 따져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달려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자 달려들었지만 그분들한테도 물대포를 쏘아대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거나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물대포를 좀 막아보는 거였습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넘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 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먹기에 옷에 냄새도 안 배고 환경이 겁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장 어찌 생각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양고기집은 아니지요. 씨발 뭔 소리여 그것이? 나가 만날 가는디 못하냐 씨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말하자면 031-902-9292.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송민순 회고록이란 또 다른 회오리로 시끄러운 여의도 상황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보좌관님은 정청래 의원 보좌관 지내셨고 지난 주말에 그 북 콘서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주 크게 성황리에 잘 열렸죠. 예, 행사도 컸지만 그 반향도 무척 컸습니다. 예, 그 몇 분들 말씀하신 것이 또 침소봉대돼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주옥 같은 얘기들 많이 오고 갔는데 좀 소개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예. 특히 우리 김영민 PD님 발언까지 다 준비해 오셔갖고 성대모사에 빵빵 터졌는데.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제가 보기엔 시청률이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보도되지 않은 것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유, 왜요? TV조선 보도했고요. 그리고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삶이 공갈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격분했었습니다. 아, 예. 그 얘기는 잠깐 제 종편은 잘 보질 않아갖고. TV조선은 정청래가 그 자리에서 막말을 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제 기사를 정청래 행사에서 막말이 있었다라고 기자는 썼는데 예. 데스크에서 행사를 빼고 네. 정청래 막말에 여는 뭐 격분했다 이렇게 헤드라인 뽑았길래 예. 제가 담당 기자한테 항의했죠. 예. 이건 정청래가 막말이 아니고 정청래 행사의 막말이지 않느냐. 100번 양보해서 막말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랬더니 데스크랑 상의하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안 올렸다고 하더니 데스크랑 상의해서 뽑은 게 정청래 막말 행사더군요. 그래서 참. 정청래 막말 행사. 예, 정청래 행사 막말이 아니고 정청래 막말 행사로 고쳐놔서요. 뭐 어쨌거나 책을 파는데 계속 광고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하여간 그날 아주 그 역대 어떤 행사가 과연 그 전직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 놀랐습니다. 예, 뭐 저희 정청래 의원님도 걱정이 많으셨고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 예. 진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 와주셨고 책도 그날 이제 출판사에서 직접 나와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예. 집계도 뭐 1,500권 넘게 책도 팔렸다고 하고요. 어이구야. 그랬다고 치면 뭐 온 사람들도 저희 한 3,000명 정도 왔다 가신 걸로. 마포 을에 더 넓은 장소가 없어요. 좀 더 넓은 데서 해서 좀 많이 모시고 해야 되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예, 다음번에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때는 저기 정청래는 혼자는 안 될 것 같고 손혜 의원님도 책 하나 내실 게 있거든요. 지금 예. 두 분이 같이 책 내고 북콘서트 한번 하라 그러죠. 뭐.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낙천이 됐지 않습니까? 추호 영감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미안한 마음, 뭐 이런 또 빚진 마음, 사실 국민을 대리해서 열심히 싸웠고 야당의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정청래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미안한 마음의 표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고 이게 또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지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정청래 의원 앞으로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있는지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떤 행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년 정권 교체에 모든 것을 걸고 뛰겠다 이런 생각 외에는 뭐 아직 정해진 바가 없죠. 예.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뛰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도 전국에서 강연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 이제 일주일에도 두세 군데씩 지방 돌면서 강연을 하고 계시고 강연 문의는 저한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의원님한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저한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연락처를. 예, 제 연락처는 그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예. grassroot grassroot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일신의 영달을 위한 행보는 없군요. 당분간은. 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이 뭐 강연으로 저술로 뭐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팟캐스트에서만은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이미 두각이 드러나고 있는데 다만 김용민 PD를 못 꺾을 뿐이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요즘 뭐 정치권의 화두는 송민순 회고록이 돼버렸습니다. 상당 부분 이 과장됐다, 팩트를 왜곡했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계속 이걸 쟁점화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 기류는? 일단은 뭐 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이요. 예.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송민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이제 어떤 끝에 올라가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의도가 없거나 이런 파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글을 썼다는 것은 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먼저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걸 좀 봐야죠. 그럼 저희가 이제 같은 외교 라인에 있는 반기문 총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 대권 출마 시사한 다음 날 아침 조찬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 외교부 출신들 공무원들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있었던 거죠. 송민순 씨가. 저희 당에서 장관까지 하시고 이제 비례대표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예. 지금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나가겠다 이런 좀 의사를 밝히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최근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만 쭉 이야기들을 보면 송민순 이 전 장관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위였다. 그래서 제가 상소도 올리고 했는데 문재인 실장은 뭐 나도 장관이었고 너도 장관급 아니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랑 동급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회고록에서 반기문 장관을 자기 위로 올리면서 반기문은 당신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라고 봐요. 나는 문재인하고 다이다이로 논쟁을 하고 싸웠던 사이고 그래서 같은 급이라는 거고 그 이렇게 훌륭하신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가 그 책에 여러 차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무현과 반기문이 이렇게 같은 급에서 노시는 분들인 거고 자기하고 문재인 비서실장도 같은 급에서 노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 이것이 전 또 하나의 감춰진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송민순 회고록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처음부터 딱 그게 읽히던데 아니 근데 그래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갈아타셨군요. 관료 출신들이 가지는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예. 남북 관계라는 것을 외교부 사람들은 국제 관계로 바라봐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 유엔에 있는 회원국인 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나라와의 관계로 바라보는 거고. 예. 통일부나 저희 당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남북 관계로 보는 거죠. 같은 민족의 문제로 보고 다른 나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향해 가야 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 북한을 버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외교부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50년, 100년 이후의 미래를 봤을 때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군비를 축소하고 결국 통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엔 인권 결의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찬성 반대로 결정지을 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새누리당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새누리당 쪽에 보조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 지도부 또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또 어제 관련돼서 몇몇 새누리당 보좌관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예. 뭐 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이빨이 안 먹힌다. 자기도 이렇게 글을 쓰려니까 괴롭다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같은 바람이 좀 확 일어나서 자기 편으로 쏠릴 것 같았는데 특히나 이제 내통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자기들 총 쏴달라고 내통했던 얘기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단어 선택의 부적절함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자기들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거 하는 자가 전부 다 내통이라고 몰리게 생겼으니 좀 괴로워진 거죠. 예. 제가 생각에 아마 친박들은 앞으로 북한이랑 쭉 대화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통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쓴 것 같은데 북한이랑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통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새누리당이. 예, 실수했다고 생각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야권 지도자 또 비박계로 통하는 지도자들 이들의 입장도 사실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들이 많아요. 안철수, 김종인, 유승민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통치의 영역이고 이 남북관계 관련돼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대권에 야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고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유승민 의원 예전에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하실 때 감동받았다는 분도 많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이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무슨 기대를 이렇게 하는지 그때는 최순실 씨랑 상관이 없었던 건지 이게 항상 궁금합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게서 인권에 대한 상식을 찾을 수가 없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과 인권 유린을 일삼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북한 인권 결의는 당연히 찬성해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9년 동안 남북 관계가 다 망가져서 북한이 갈 데 없이 이제 구석에 몰려서 핵 개발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는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건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논쟁하던 것은 2007년이에요. 2007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 남북 공동선언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까지 넘어가서 쭉 8개 항에 합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14 공동선언 내용을 모른 채 왜 그때 그런 기권을 했느냐라고 타박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8개를 다 읽어드리긴 바쁘니까 두세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1번은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간다라고 했고요. 예. 3번에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4번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핵 포기하고 경제 지원 받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 협정을 체결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길로 나가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4 공동선언이 중요하고 그 다음번에 저희가 정권을 이어갔으면 이 5차 핵실험까지 나가고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월 4일에 정상회담해서 이런 선언을 발표해놓고 11월에 정반대되는 찬성의 입장을 낸다? 이건 통치가 아닌 거죠. 그런 기본적인 역사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2017년에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왜 문재인이 그렇게 했나 이렇게 싶으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 직후라는 점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대표도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숭고한 가치라고 하면서 2007년 당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찬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2007년에 제가 안철수 대표께서 뭘 하고 계신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과는 남북관계가 달랐다는 거 이것을 왜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먹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같은 의미에서 봤을 때 김종인 대표도 여당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당은 정권 실세의 일탈을 가려보고자 과거의 흠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력을 낭비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했던 게 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인가. 2003년, 2004년, 2005년에 있었던 정치적 배경을 같이 봐야 되고 저희는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저희로서 하나의 그 협상 카드였던 거죠. 그런 카드를 가지고 2006년에 찬성했고 2007년엔 그런 가운데 대화들을 나눠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끌어냈는데 이런 맥락을 보지 않고 지금 2017년에 인기 몰이 발언을 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잘 이해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가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로 새누리당의 십자포화를 맡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통치 행위로서의 이 남북 관계 이거를 북한과 무슨 만나서 협잡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1950년 이후로 계속 협잡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승만 대통령 제가 제 생각이 나지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는요. 남북 간에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우리 국정원장이 북한에 넘어간 적도 있고 전두환 노태우 때도 계속 남북 간의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지금 무슨 밀실 회담이니 어디 가서 승인을 받아오니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저는 좀 앞이 깜깜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LA 평화의 교회 김기대 목사님이 이런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장인 좌익 시비에 대해서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며 정면 돌파했던 노무현을 배워라. 구차하게 맞네 틀리네 하지 말고 그러면 남북 회담 중에 판을 깨란 말입니까? 라고 왜 말을 못하는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이게 참 쉽진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대권에 도전하는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만큼은 통치의 영역이니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셔야지. 이거 눈치 보고 내통이라고 앞으로 대화 안 하겠다고 하면 저는 어쩌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내 아내를 그럼 버리란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논란이 싹 사라졌어요. 뭐 더 이상 시비 걸지도 않고. 네네. 예. 자, 김성회 보좌관님은요, 문재인 전 대표가 요즘 그때 기억이 안 난다.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모든 것은 통치행위였고, 필요했기 때문에 찬성했고 필요했기 때문에 기권했다라고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는 걸 저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남북 관계가 망가진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 거지. 여기서 다시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거는 말 같지 않은 얘기인 거죠. 그럼 자기네들이 9년 동안 얼마나 무능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전례가 되는 것이고요. 남북 간의 재화를 할 때 저희는 더 많은 것을 얻었고 국제관계도 훨씬 더 안정되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회 보좌관님과 함께 국회 기류 디테일 살펴봤습니다. 하여간 3D 업종 중에 새누리당 보좌관, 비서관도 포함되겠네요, 요즘에는. 아, 예, 뭐 당을 초월해서 보좌관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더. 예, 알겠습니다.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군요. 국정원이 입을 열었군요. 송민순 회고록 사실에 부합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낌적 느낌인데요. 예. 이게 오늘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국정감사면은 이제 피감기관인 국정원은 이제 을이죠. 예. 그래서 1년 동안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날인데 예. 이게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국정원장이 지금 갑이 돼서 뉴스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요.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계속 사견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아마 새누리당 의원이나 이쪽에서 계속 그런 식의 답변을 유도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그 사견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요. 이게 매우 지금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있고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한 쪽지가 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NCND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이 적용돼 말하기 어렵다.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왜 차라리 북한 거 맞다고 그러지 뭘 주저합니까?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게 이 말만 들으면 지네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략적 모호성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뻥카를 치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뉘앙스 자체가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런 계속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말이 맞나 보네. 자꾸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답변들인 거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쪽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없다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못한다. 북한이 불량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정원 신의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신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또 폼 잡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상은 지금 매우 명백한 정치적인 발언이고 정치 개입행위죠. 그렇죠. 예. 자신의 발언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사견을 얘기하면서 느낌을 얘기하고 진실이다, 뭐 사실이다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NCND지만 뭐 어쨌든 뭐가 있는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고 매우 부적절하면서 그러면서 또 황당한 것은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국정원은 정치의 정자에도 다가서려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논란에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휘말리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국정원 운영의 요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고 있네. 이거 거의 정신분열적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정말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 것이고, 그래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대변인격이죠. 김경수 의원도 상당히 강도 높은 이제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 여당은 국정원을 앞세워 지난 대선에서 재미본 종북몰이 안보 장사판을 또 벌이려 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구하려는 노력이 눈물겹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판에 뛰어든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아니 적당히 짜고 쳐야지 이렇게 빤히 들여다 보이는 이게 뭐 당연히 종편이나 장악당한 방송들은 이걸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뭐 그거 가지고 종편이고 내일 조중동 봐도 아마 좀 일면 톱으로 이제 아마 대서특필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눈에 이제 뻔히 보이는데, 전 이 이병호 국정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정권이 넘어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서, 어쨌든 만들어진 어떤 판에서라도, 뭔가 좀 장난을 치고, 손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지금도 어디서, 옛날 2012년에 그런 뭐 김하영 같은 사람이 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뭐 그거는 뭐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뽑아야겠다. 이런 지금 위기감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작 최순실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이런 정권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감추기 급급하고요. 자, 그래서인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순실 스캔들을 보면 이기붕 일가의 몰락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네요. 예, 이기붕은 그 이승만 정권 때 부통령이었죠. 예. 마지막 독재를 함께 하면서 결국 이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추미애 대표가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을 의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중앙위가 열렸는데요. 예.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모녀 사태를 보면 옛 이승만 정권 때 권부 핵심 실세로 정권의 부패와 몰락을 자초했던 이기붕 일가가 떠오른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권의 진짜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인가? 박 대통령인가? 최순실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그 역사적 사실을 이제 소개를 했죠. 실세 이기붕은 아들 이강석을 이 대통령의 양자로 바쳤고 이강석은 전국을 다니면서 오만방자하게 굴었다. 어느 날 가짜 이강석이 나타났고 진짜 이강석으로 착각한 경찰서장이 현금을 모아 용돈을 쥐어주고 융숭하게 대접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제 지금의 현실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 이강석은 서울대 법대에 편입하려고 했다가 서울대 학생들의 동맹휴학 데모로 자초되고 육사에 들어갔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편법 입학을 했고 수업도 듣지 않았는데 버젓이 학점을 편취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과 지금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행태가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는
지금 18대 대통령의 최순실이란 말이 공공연히 세간에 떠돈다. 박 대통령이 침묵할수록 의혹만 더 커진다. 국민적 의혹에 답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새겨들을 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우병우 안 나왔죠? 오늘 21일 이제 금요일에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오늘 국회 운영위에 나 못 나간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당연히 금요일에 불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 불출석 사유서의 사유가 아주 또 볼만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병우가 이제 쓴 건데요.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에 있는 비서실장 꼭 나가야 되니까 그럼 비서실장이 비면 내가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다 국정 현안을 내가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얘기죠. 대한민국 권력 서열은 1위가 대통령, 2위가 비서실장, 3위가 나는 넘버 3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최순실보다 자기가 높다고 지금 우기는 건지, 최순실은 그러면 권력 서열이 몇 위 정도 되는 건지, 예. 네, 그게 좀 궁금하던데, 어쨌든 불출석 사유서는 그냥 평이하게 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구설이 나오게 이 글 사유서를 쓴 것 자체가, 어쨌든,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우병우 수석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걸로 광을 파는군요. 예. 하여간 참 별꼴을 다 보게 되는데 글쎄요. 이 비서실장 없는데 국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은 국정감사에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를 그다지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고 지금 계속 그 우병우 수석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제도 채널A가 우병우 수석을 운영위 국감 이전에 교체할 거다. 청와대 관계자 워딩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걸치긴 했죠.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100%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류를 보면 청와대 안에서도 우병우가 물러나야 한다는 일말의 양심을 가진 양심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소수인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 중앙일보나 채널A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는 나오는데 소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번번이 그냥 없었던 일로 지나가고 오보로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우병우 수석이 교체가 된다면 그 운영의 국감 이전이 될 거라는 게 좀 상식적인 이제 추론이었는데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금요일에 국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쨌든 우병우를 교체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고 여전히 국정의 책임자로서 레임덕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병우를 안고 가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시비 아니 추문을 다 안고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두고 보죠. 네. 네,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만나는 날입니다. 안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무혐의. 예. 이 건을 예견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게요. 저희들이 곧 무혐의 할 거라 했는데 그날 밤에 보니까 무혐의 발표됐더라고요. 정말 빌어먹을 놈들입니다.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제가 욕을 더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예.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의 예상을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 검찰. 자, 총선내 때문에 우리 안진걸 처장님 기소되셨는데 이제 재판이 시작되겠죠? 예, 법원은 지금 공소장이 피고인 27명 전원에게 도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님들이 대규모로 변호인단 꾸려서 지금 변론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낙선 운동이나 유권자 운동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탄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더하다라는 말 사람들이 하잖아요. 아마 이 총선넷만 봐도 그게 딱 맞는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때도 안 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박근혜는 자기 편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데 심지어는 맨날 문제 제기하는 시민단체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재판 시작하면 법정에서 당당히 무죄를 받아내고 특히 이제 선거법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선거법을 고쳐내는 계기까지 삼으려고 합니다. 예. 자, 재판으로도 바쁘셨지만은 지난 주말에도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어요. 예, 저희가 그 보신각에 시민단체들이 백남기 어르신 추모 공간을 만들어놨거든요. 평화의 소녀상 김문성, 김석영 조각가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정성껏 백남기 선생님 추모 조형물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도 앉아있다가 시민들 같이 추모도 하고 또 서울대병원 시신 강제 부검 또는 탈취한다는 걱정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40시간 시민들이 지금 백남기 지키기 농성에 돌입했거든요. 거기도 갔다가 오늘 이야기 주제이기도 한데 용산 하상도박장 주민들의 반대 노숙 농성이 무려 10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북단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25층 규모로 화상도박장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 마사회가 학교 앞에 주택가에 그렇게 버젓이 도박장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게 반대하는데 영업을 강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려 노숙농성한 지 어느덧 1000일이나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재에 가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연대했고 저도 뭐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대회에 출연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노숙농성 1000일이라.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요. 용산 주민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보통 이렇게 투쟁이 길어지면 막 내부적으로 뭐 강경파, 온건파 사이에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드니까 떠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화상경마 도박이 있는 금, 토일 매일처럼 집회하고 미사하고 농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화상도박이 없는 평일날도 이렇게 천막 농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세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주민 문화 공동체가 되어가지고요. 주말에 벼룩시장도 하시고 뜨개질 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러고 평화의 소녀상 용산에 유치시키기 캠페인도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결국은 도박장 반대 운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연대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전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용산 주민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진화하셨군요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예. 자, 이 용산 도박장을 저지하기 위한 노숙농성 1000일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면 자치단체장도 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을 텐데, 아니 이분들은 힘을 안 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냐면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정말 듣고 나면 가슴이 터질 텐데요. 그 용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진영 의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지만 그 전에 새누리당의 핵심 의원이었잖아요.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도 했었고 한때는 친박 중에 핵심이었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어요. 이 사람도 반대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한 10번 가까이 왔습니다. 반대한다고, 나가달라고. 학교 앞에서 주택가에 도박장은 안 된다. 성심여중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불과 220m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주택가이고 용산 전자상가예요. 영화관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많이 다닌 곳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도 한 5번 오셨었죠. 그 다음에 예전에 박영선 원내대표도 몇 번 와갖고 항의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주민들이 모범적으로 길게 투쟁하니까 국회라든지 야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산구의회, 용산구청,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서울시 교육청까지 나서서 다 반대했는데 마사 회장이 친박 핵심 중에 한 명이라는 현명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현명관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진상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친박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사람한테 박근혜 대통령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꼴이 딱 그렇습니다. 진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택가에 학교 앞에 이런 게 있냐 나가달라고 해도 나는 대통령 말 말고는 안 듣는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인답니다. 결국 그러면서 지금 벌써 4년째 주민들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도심 한복판에서 참으로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끄럽게 그런 화상도박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제가 속상한 것은요. 그 220m, 30m 거리에 있는 학교가 성심여중고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성심여중고가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입니다. 그 성심여중고는 유명한 카톨릭 학교거든요. 수녀님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시고 교장 선생님도 두 분 다 수녀님이세요.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이 수녀님들이 청와대 앞으로 정부 여당으로 국회로 그다음에 학생들이 벌써 4년째 계속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고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제발 대통령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단 한 번도 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뭐 내 모교지만 친박 마사의 현명관이 잘하고 있으니까 또 규제를 완화해서 도박을 늘리는 게 우리 정부의 기조니까 뭐 나는 수녀님이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신경 안 쓴다, 쌩깐다 이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합니다. 결국에는 뭐 현명관이 이뻐가지고 그런다기보다는 뭐 또 남모르는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갖게 되네요. 그렇죠. 지금 마사회가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독일에까지 뭐 승마 감독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정말 아무 인연도 없고 국가대표라든지 마사회 감독 도와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소속 선수도 아니었고.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 끊었고 그것을 폐기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도박을 오히려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전국의 화상도박장이나 카지노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그런 잘못된 정책이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박근혜 특유의 국민들의 삶이나 고통에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최순실, 우병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친박 현명한 마사회장이 자기 최측근이니까 그쪽에서 아마 허위 보고도 올릴 수 있죠.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마사회가 용산뿐 아니라 전국에도
화상 도박장을 늘리려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아마 이제 김용민 PD님도 놀라실 텐데요. 실제 오프라인 경마장은 전국에 3개밖에 없어요. 예. 과천하고 부산권 하나, 제주권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그냥 화상으로 중계만 해서 도박을 주말마다 금토일 3일 내내 시키는 게 화상 도박장이거든요. 이게 예. 무려 30개나 됩니다. 예. 그리고 화상 경마장만 있는 게 아니라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있어요. 자전거 경주, 배경주까지 해서 예. 도박을 국민들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7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년에 매출이 10조 원이 가까워요. 그러면 그 매출은 누가 낸 겁니까? 다 보면 그 화상경마장 다니신 분들, 화상도박장 다니신 분 보면 서민 중산층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하루벌이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런 도박심리, 사행심리로 한탕을 노리고 가시는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도박은 전부 다 하우스만 벌게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설계 자체가 일반 시민들은 잃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서민들 피눈물로 도박장을 만들고 그것을 학교 앞에 진출시켜서 도심 주택가에 진출시켜서 학생들이 교육환경까지 파괴하고 있는 게 지금 박근혜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국에 70개가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마사에서 김포, 파주, 충남 홍성, 강원도 정선, 그리고 뭐 충남 보령 이런 곳까지 계속 화상도박장을 새로 지으려고 해서 그 지역마다 다 반대 운동이 지금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예. 충북 청주에서도 그랬고요. 대전 올평동이라는 곳은 완전히 그 화상도박장 때문에 지역 상권이 죽었는데, 심지어 거기에 또 도박장을 증대하겠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절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걸 제대로 보도 안 하니까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도박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마사회와 그에 맞서는 주민들의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자, 마사회가 용산에서 카드깡도 하고 비자금도 조성하는 등 이런 불법도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아니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될 텐데 참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코너가 이제 정치시평이고 생활정치 코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밝혀냈죠.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마사회가 주민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마치 찬성 주민이 있는 것처럼 예. 주민들이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매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카드깡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비자금으로 주민 1인당 10만 원씩을 주고 예. 마치 찬성 주민인 것처럼 매수를 한 게 이번에 밝혀졌고요. 경찰이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비를 할 수 없는 일종의 전과가 있는 분들은 경비업법상의 경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다 경비로 채용해가지고 역시 또 찬성 주민인 것처럼 사복을 입혀서 예. 이렇게 찬성 집회를 사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으시면 이것은 공기업이 아니라 무슨 양아치 집단보다 더한 짓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번에 진선미 의원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정권에서 이 정도쯤이면 마사회를 해체까지는 아니어도 대대적으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용산 화상도박장은 무리를 너무 많이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용산 화상도박장 이슈를 많이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럼 폐쇄하거나 최소한 완전히 외곽으로 이전시키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황교안 국무총리실에서는 이 용산 화상도박장 사례를 갈등관리 우수 사례로 뽑았답니다. 너무 기가 막히시죠. 우리 김용민 PD님 저희 방송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총리실과 상의해야 되고요. 예. 진짜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또 밝혀졌습니다. 예. 갈등관리 우수 사례랍니다. 주민들이 천일째 싸우고 있고 학생 학부모들이 매일처럼 문제 제기하고 있고 마사회 폭력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정권이 진짜 정말 막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방송 다 중단하고 나가서 싸워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특히 그 당사자인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이거 뭐 그냥 귀를 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공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를 콘크리트로 바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용산만의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 동네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틈만 나면 어느 동네든지 화상도박장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아이들한테 우리는 뭘 가르치겠어요.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해놓고 어른들은 가서 맨 도박을 하고 있고 공기업은 도박을 부추기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이들과 학생들 뭘 배우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양보하는 타협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함께 오늘은 용산 화상도박장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안 처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더 이야기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제 딸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의 책? 예. 설명 좀 이상하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계삼 선생이라고 계시죠? 이계삼 선생님, 예. 네. 밀양 송전탑 투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밀양에 다니더니 이분하고 가까워졌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분의 그 생각들, 얘기들을 종종 저한테 들려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 책을 구해왔어요. 청춘의 커리큘럼이라고. 아, 청춘의 커리큘럼. 예. 네, 그렇습니다. 이계삼 선생은 11년 가까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예. 지금은 사회운동가이자 저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표현대로라면은 전문 시위꾼. 그런가? 전문 외부 시위꾼? 외부 세력. 전문 외부 세력이 되겠네요. 예. 그런 분이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만은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는 컬럼집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아주 이계삼 선생님의 삶과 그 활동들 그리고 고민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아주 멋진 컬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청춘의 커리큘럼은 젊은 사람들과 학교를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공부해보자 해서 여러 지식인들의 생각들을 우리 이 선생이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한 책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쭉 해온 것도 그렇지만 저도 전문적인 작가나 또는 학자나 이런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이렇게 삶에서 우러나는 글들이 참 좋을 때가 많아요. 아유, 교수님, 그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이런 글들이 참 좋고, 예. 제가 괜히 폰만 잡고 이를테면은
영양가도 없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많고 이런 책도 읽다 보면 많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아, 예. 저번 때 우리가 흑흑 청춘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 그때 그 젊은 친구들이 썼던 글과 우리 이계삼 선생님이 쓴 글은 또 많이 다르네요. 느낌도 다르고 어감도 다르고. 예. 그리고 이른바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쓰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니 뭐니 하는 그 시리즈들 있죠. 예. 예. 무슨 학자연하고 또 선배연하면서 가르치려고 들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예. 젊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싸우고 하면서 쓴 글이어서 그런지 아주 울림이 아주 깊습니다. 예. 여기 그 서러운 격에 보면은 함께 공부하고 깨닫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반역하고 땀 흘리는 삶의 기쁨으로 더러 몸이 뜨거워질 수 있다면 우리 몸에 꽂혀 있는 은행과 핵발전소, 온갖 쇼핑몰들의 플러그를 하나씩 뽑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자유이자 해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이 말 한마디로 저는 이 책을 다 가름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몸에 은행 카드가 내장돼 있죠. 핵발전소와 온갖 쇼핑몰들이 플러그들이 다 꽂혀 있잖아요. 예. 이걸 빼버리면 정말 그게 자유와 해방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좋은 점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지식인도 있지만은 잘 몰랐던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웬델 벨이나 도로시 데이, 하워드 진, 더글라스 러미스, 슈마허, 이 핵 운동가인 다카키 진자부로 등등 중요한 그 지식인들의 생각들을 이 저자의 실천적인 삶과 포개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르게 가난한 사회와 함께 이 책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이래요. 예. 그 웬델 베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델 베리는 이렇게 말한다. 장소를 안다는 것,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삶, 인간과 동물의 자유롭고 훈훈한 기억과 유머, 흙에 뿌리 박힌 삶과 그 장소를 알고 겪는다는 것은 굉장한 인간적인 힘이자 역량이 된다. 어쩌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는지. 이 책을 읽으면 나는 수없이 생각했다. 이 웬델 베리의 책입니다. 나는 농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웬델 베리의 책을 덮으며 나는 가느다란 한숨을 쉰다.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암시를 준다. 하는데요. 저자는 계속해서 농촌의 그 소박한 삶들을 계속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데이비 소로의 그 월든도 생각이 났고요. 예. 소박한 밥상도 생각이 났고요. 제인 구달의 희망의 밥상도 생각이 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농촌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등등이 제가 이 책에 빨려들게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대학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한국 대학은 기업의 하순이 돼버렸고 국가 권력에 순응하는 그야말로 개돼지들을 양산한 시스템으로 전락해버렸는데 이계산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을 지도에 맡겨줘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을 가고 또 졸업한 제자들도 많이 봤을 텐데 예. 한마디로 이렇게 일관합니다. 대학은 포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주. 네, 그게 저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적을 둔 사람으로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조심스러울 필요도 없죠. 그야말로 뚜쟁이 노릇을 하면서 기업이 요구하고 권력이 요구하는 교육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얘기는 아주 절절하게 와닿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선민의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못난 사람들, 약자들을 짓밟게 하고 이게 무슨 교육이냐는 거죠. 이게 자기가 교육 현장을 떠나온 그 사실을 고백하는 맨 마지막 그래서 나는 왜 학교를 그만두었는가는 그래서 얘기하듯이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송전탑 그 투쟁에서 보듯이 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아주 깊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석유 없는 세상이라는 그 챕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가야 할 때에는 거꾸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농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농사를 짓고 전통적 삶의 기술을 복원하고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자립적 순환 사회로 전환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좀 가난하게 살고 조금 어둡게 살고 밤은 별들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이게 다 환히 밝히고 모든 낭비를 일상화하는 삶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인용하고 그러는데 깜깜한 밤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아주 멋지게 피력해 놓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 김 PD님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아유, 참, 일단 저는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등교사직을 내던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이 지금 자기 생을 걸고 무언가를 하겠다. 그게 뭐 환경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사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직을 건다는 거는 이건 목숨을 건다는 의미와 등치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우를 따져봤을 때. 그렇죠. 모든 것을 건다는 거죠. 예. 이런 분의 말은 기본적으로 권위가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통찰, 이 통찰은 뭐 굉장한 묵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감동도 되면서 또 도전도 되고 또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 PD님도 이 책 읽으시면서 많은 힘을 얻기 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계선 선생님 책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고 글 쓰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자꾸만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먹물들이 한계인지도 모르겠고 이른바 뭐 386인 486이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아주 뼈아프게 와닿고요. 예.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통찰들은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예. 요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뒤에 실려 있는 나는 왜 학교를 그만두었는가라는 글에 예. 작은 절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국 교육의 불행한 자식들입니다. 한국 교육에서 얻은 트라우마는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사유하고 관계 맺는 것을 끝없이 방해합니다. 아들이 경찰대를 가면 그 부모도 경찰대를 머리에 이고 다니고 딸이 서울대학을 가면 부모도 머리에 서울대학을 이고 다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를 제일 궁금해하고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화 중에 자기가 그 대학 출신임을 암시하는 정보를 흘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한국 교육의 트라우마이자 다른 것으로서는 자기를 증명할 수 없는 우리 한국인들의 심각한 결핍들을 거꾸로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예. 아, 참, 참담하면서도 또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개선하고 또 성찰하고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제시하는 것 같고요. 이계삼 선생님의 성함은 낯이 익은데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그 위로의 방식이 아니라 예. 인생의 가장 좋은 시를 낭비하지 말고 아주 탄탄하게 공부하면서 새로운 삶을 구상할 때 또 상상할 때 이 이계선 선생님의 글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따님은 어떻게 이계삼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 미리암 송전탑 투쟁의 그 할머니들 응원하러 간다고 이 녀석이 좀 다녔어요. 몇 번. 아, 고등학교 때?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학 졸업반인데 지금도 뭐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예. 좀 가까이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역시 저희 딸아이에게도 아빠보다 더 깊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럽게도. 설마 그렇겠습니까? 예. 아, 사실일 겁니다. 또 그래야 마땅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의 삶을 제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제가 엔딩 노트라는 거를 선물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걸 이제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문자당과 은빛 기획 원혜영, 유시민, 최민희, 김미화가 함께하는 다음 스토리 펀딩 엔딩 노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엔딩 노트를 선물해 드리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십시오. 엔딩 노트. 엔딩 노트를 어르신들께 보급할 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시사인 북에서 협찬하는 악마기자 정의사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과 일평생 목숨을 걸고 싸워온 함세웅 신부, 그리고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지난 겨울에 속 시원한 현대사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콘서트에서 나눈 즐거움과 희망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펴낸 책입니다. 악마기자 정의사제, 악마기자 정의사제.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의 43 두모실 펜션. 네,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데 가보신 분이 거가대교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가대교는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두모실 펜션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거가대교가 보이기에 넣었는데 거가대교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입니다. 최씨, 우씨, 경사난내. 네, 이런 필명을 쓰시는 분. 정답 1번 잃어버린 우산이었죠. 우순실의 노래 잃어버린 우산. 네. 4일 동안 강제 단식 중입니다. 그놈의 췌장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저보다 더 아프군요.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여당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병신 비읍 기억 희은님 1번 잃어버린 우산 맞히셨습니다. 요즘 모든 팟캐스트들이 최순실로 도배됐네요. 우병우의 최순실에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마땅합니다. 촛불이 타오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단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하고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W 트로이카님 여호와의 증인 정답 맞히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독일 나치 하에서도 징병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수용소에 수용됐고요.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대체 복무로 국방에 기여하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이런 의견 남기셨습니다. 자밀세 님도 여호와의 증인 맞히셨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 민감한 사안이지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논의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견해 남겨주셨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고록 한 권으로 정치권의 거성으로 떠오른 분이지요.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민순이 인연님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민순이 인연, 네, 어버이연합에서 좋아할 만한 필명이군요.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외교부에서 공직 생활을 해오다가 야당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한반도 외교 전문가 민순이 인연입니다. 민순이 인연, 네, 이 필명에서도 느껴지듯이 저에게는 뭔가 탄압받는 야당 정치인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당의 새작이라고 하질 않나, 거짓말쟁이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저를 반기문의 꼬붕이라고 칭찬한, 꼬붕이라고 오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로 회고록을 썼다나 뭐라나. 2007년에 참여정부가 UN 인권문제 규탄 결의안에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저는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며 외롭게 홀로 우겼지만 참여정부는 북한과 쿵짝쿵짝 하더니만 기권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회고록에 적었는데 종북 좌파들은 왜 지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회고록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읽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종북 좌파놈들이 아주 재수없게 소금을 뿌려대긴 해도 제 책은 아주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초판 1,500권이 모두 동이 났다나 뭐라나. 이 여세를 몰아서 2쇄, 3쇄, 아니 10쇄, 18쇄, 28쇄까지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선생님, 온갖 시기질투, 억측, 비방을 딛고 또 악마기자 정의사제의 주진우 등을 누르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롱롱 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꼬붕이라는 칭찬, 아니 오명을 쓰고 있는 외교 전문가 민순이 인연님, 대북 규탄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 좌익 세력들이 민순이 인연님의 책장사를 방해하고 있군요. 민순이 인연님이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대성하는 방법 없긴요. 여기 있지요.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사실 새누리당에서 민순이 인연님의 회고록을 인용해서 야당을 공격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 책을 직접 읽어본 새누리당 의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책으로 충분히 재미 보았으니까 새 책을 내는 거지요. 제목은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무서운 음모, 그는 왜 우리 영해, 영토, 백령도와 연평도까지 상납하려 했나? 이런 책을 내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이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지만 말이죠. 언제 그걸 집필하냐고요? 뭘 집필합니까? 어차피 읽지 않을 건데 아무 글이나 긁어와서 그냥 책으로 내는 거지요. 하여간 제목만 보고도 개 난리가 날 겁니다. 야당에서 반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보도 안 해줄 겁니다. 네? 아무거나 긁어오면 저작권자가 표절 정도가 아니라 무단 전제했다면서 길길이 날뛸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민순이 인연님의 멘토이자 아이돌인 반기문과 함께 공저를 내는 겁니다. 제목은 반기문의 생각. 네? 안철수의 생각 표절하는 거라고요? 사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요즘 중고 서점에서 안철수의 생각은 잘 받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하도 팔려는 사람은 많고 하도 사는 사람은 없어서요. 근데
반기문의 생각, 그 책은 또 언제 쓰냐고요? 뭘 씁니까? 그냥 백지로 내는 거지요. 반기문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백지로 내는 거지요.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표지를 비닐로 싸서 돈 내고서야 뜯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다고요? 그래 이 십장생아, 너나 사기치지 마 이 새끼주라. 당시 회의 참석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딴 개소리가 먹힐 거라고 생각한 거냐?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이라는 우라늄이 대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힘쓰지는 못할 망정 종북놀이에 편승해서 책이나 팔아먹고 지 오야붕 반기문이 꽃감 하나 태우려고 수작을 부려? 반기문 그리고 너 이런 씨발라 먹을 새끼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대접해주니까 아주 뭐 자기들이 대단한 놈들인 줄 알고 있어요. 예? 이 새끼줄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민순이 인연님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김추자의 거짓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